35. 복귀. 흥겨운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온 신입 단원들을 기다린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들이었다. 공야방을 쫓아내 노파를 구한 일보다 100배는 더 기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담린과 남궁소천, 제가래가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서로를 보자마자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다. 이놈들, 살아 있었구나. 하윤덕의 투실한 몸이 제비처럼 날아 담린과 소천을 덮쳤다. 혜언니. 언니가. 제가래의 품속에서 냉하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에 오령의 눈가가 붉어졌고 냉막한 심한진조차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환호에 옆방에 머물던 청룡단 무인들까지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나올 정도였다. 숙소가 떠나갈 듯 소란스러운 재회를 하던 그들이 문득 한 옆에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는 한 사내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고함을 질러대던 하윤덕의 목이 반쯤 쉬었을 때였다. 누구지?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사내에게 모아졌다. 물론 그 시선에서 세 사람은 제외였다. 바로 그때였다. 쿵쿵쿵. 바닥을 내딛는 거친 발자국 소리. 미친 황소가 돌진하듯 실내로 달려들어온 이는 바로 철무였다. 어울리지 않는 흥분과 기쁨이 얼굴 가득 매달려 있었다. 그 모습에 담린과 남궁소천, 제가래의 마음에 찡한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겉으로는 그 얼마나 무정한 철무던가? 비로소 표출된 후배에 대한 철무의 속정에 세 사람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미친 황소는 단숨에 그들의 기대를 배신했다. 콧김을 씩씩대며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던 철무가 달려든 곳은 바로 한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던 바로 그 의문의 사내를 향해서였다. 형님, 귀를 쩌렁쩌렁 울리는 괴성을 지르며 철무가 사내에게 매달렸다. 철무는 오랜 사냥에서 돌아온 아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는 꼬마 아이가 돼버렸다. 그 큰 덩치에 가려 사내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다. 신입 대원들은 이 뜻밖의 상황에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다만 그 사내가 자신들의 선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담린과 제가래, 남궁소천의 표정만이 담담할 뿐이었다. 잘 지냈느냐? 우이의 다정한 말에 철무가 우이의 품속을 더욱 파고들었다. 그러며 크흑 철무의 그 불이라도 나올 것 같았던 우락부락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철무가 눈물을 흘리다니? 모두들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내 볼 좀 꼬집어봐. 하윤덕이 오령을 향해 말을 던졌고 고지식한 오령이 그렇잖아도 늘어진 하윤덕의 볼살을 세게 비틀었다. 아얏! 하윤덕이 비명을 지르며 오령을 걷어찼고 오령은 억울한 눈알만 돌려댔다. 이제 완전히 돌아오신 거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철무의 말에 우이는 미소만 지었다. 그를 두고 말없이 떠난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애송이 신입일 때부터 보아온 철무였다. 덩치만 컸지 마음은 너무나 여린 철무였다. 이놈들아. 뭘 그리 보고만 있느냐? 냉큼 와서 인사하지 못해. 철무의 호통에 신입 단원들이 우르르 달려와 일렬로 섰다. 그런 철무가 이제 조장이 되어 후배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이분은 나 철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시다. 한껏 신이 난 철무를 보며 모두들 실소를 지었다. 철무에게 저런 천진난만한 모습이 있었다니? 반갑습니다. 매화 1조장 우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후배들이 목청을 높여 인사했다. 그리고 곧 이어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모두들 돌아가며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출신 내력을 말했고 조금 쑥스러운 표정의 담린을 끝으로 모두의 소개가 끝났다. 인사가 끝나자 후배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우이를 바라보았고 그러한 시선이 우이는 조금 쑥스러웠다. 철우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후배들을 보니 어떻소? 좋구나. 우이의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때 혁월이 실내로 들어섰다.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일시에 가라앉았다. 흥분한 철무의 얼굴을 보며 혁월이 미소를 지었다. 인사는 나눴나? 네, 예. 다른 때보다 신입 단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울렸다.
소식이 없던 동료들이 무사히 돌아왔고 철무가 저토록 좋아하는 선배까지 보게 되자 왠지 모르게 흥이 났던 것이다. 국화조 대원들은 내일부터 우 조장을 따라 파견 근무에 나선다. 그 말에 모두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갑작스런 파견 근무라니? 헤헤, 저도 같이 가도 되겠죠? 철무가 어울리지 않는 애교를 피우며 슬그머니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혁걸이 딴청을 피며 되물었다. 저도 형님과 함께? 자넨 나와 함께 맹주님을 호위해야지. 철무가 당황한 얼굴로 황급히 말했다. 저도 보내주십시오. 왜, 나와 함께 일하는 게 싫은가? 그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형님을 만났는데. 시무룩해진 철무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혁걸이 말했다. 대신 오늘 밤은 특별히 술자리를 마련해 주겠네. 정말이십니까? 철무의 죽어가던 눈빛이 활활 타올랐다. 혁걸은 이 단순 무식한 수하를 다루는 비기를 12성대성한 상태였던 것이다. 대신 폭주는 안 돼. 그러며 철무가 자신을 믿으라는 듯 가슴을 2번 내려쳤다. 그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은 마치 몸속에 있는 주충들에게 이제 시작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말은 그러했지만 혁걸 역시 오늘 하루는 실컷 마시게 해줄 생각이었다. 전 무인들에게 비상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신입 단원들의 숙소에서는 때 아닌 술판이 벌어졌다. 현무단주의 특별 허가가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혁걸이 자리를 뜨자 본격적으로 술잔이 오고 갔다. 둥글게 원을 그리고 앉아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신입대원들은 정신이 없었다. 연화소저 호송임무에서 자신이 홀로 20명을 베었다는 하윤덕의 허풍에 모두들 귀를 막고 혀를 내밀었다. 그때 그게 정말이야? 라며 눈을 크게 뜨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눈치 없는 오령을 보며 하윤덕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오령의 머리통을 쥐고 흔들었다. 넌 그때 같이 있었으면서 뭔 헛소리야.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의 담린과 제갈에 남궁소천은 비로소 동기들과 합류한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우위를 훔쳐보며 냉하연이 속삭이듯 말했다. 잘생겼다. 그 말에 하윤덕이 술잔의 질투심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남자 보는 눈이 없구만. 아무도 그 말에 동조를 하지 않자 질투심이 가득 찬 잔을 들이키며 말했다. 차라리 한진이가 더 낫지? 남줄 바에야 친구를 밀어주자는 하윤덕 나름의 발악이었다. 그러자 두어 잔 술에 벌써 얼굴이 붉어진 심한진이 말했다. 차라리는 빼. 그 말이 당연히 자신이 낫다는 뜻이란 걸 깨닫자 모두들 경악스런 표정을 지었다. 심한진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는 얼굴들이었다. 현무단에 입단하기 전 그와 술을 마셔보았던 담린이 턱짓으로 심한진 앞에 놓인 술잔을 가리켰다.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속내를 쉽게 드러내는 심한진의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이었다. 하윤덕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심한진과 냉하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심한진에게 술을 먹여 냉하연을 양보하게 만들 음모였다. 하윤덕의 표정을 보자 동기들은 단박에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그 음모를 꾸미기에 너무나 적합하지 않은 얼굴을 보며 냉하연이 어림없다는 표정으로 혀를 쏙 내밀었다. 다시 웃음이 터져나왔고 술잔이 돌았다. 모두들 너무나 즐거웠고 기뻤다. 동기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위가 술자리를 빠져나온 것은 만취한 철무와 하윤덕이 서로 끌어안은 채 그 육중한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할 때쯤이었다.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더구나 그 소식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죽음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할아버지 권황의 죽음이 단목회에게 전해졌다. 단목회는 혼절하였다 깨어나기를 3번이나 반복했고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렸을 때야 비로소 우위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누구지디죠.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이 더욱 애처롭게 보였다. 우위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맹주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할아버지께서는 강호를 떠돌아다니셨죠. 몇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태호에서 보자는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게 언제였지?
2달 전의 일이었어요. 제가 이곳 태호에 온 이유도 할아버지를 뵙기 위해서였지요. 언제나 입버릇처럼 강호를 유람하며 노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우이에게 했던 권황이었다. 그런데 단목회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강호를 유람하던 권황이 분명 알지 못할 사건에 휘말린 것이 틀림없었다. 단목회를 이곳에 부른 것도 분명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이의 마음이 다시 답답해졌다. 혹시 남궁가주를 노리는 혈련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태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려 하는 것일까? 할아버지를 해칠 정도라면 제가 복수한다는 것은 무리겠지요. 그녀의 말은 절망적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하리라 마음먹은 것이다. 흉수는 틀림없이 단목회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이는 복수를 포기하고 잊으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도와주시겠어요? 우이를 향해 그녀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난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일 뿐이야. 우이의 말에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며 우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이가 단목회의 두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늘이 내게 기회를 줘서 맹주님을 해친 자와 마주서게 해준다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거야. 단목회는 볼 수 있었다. 우이의 눈빛 속에 깃든 할아버지 권황에 대한 그리움을. 단목회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돌려서 말했지만 그 말은 곧 그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우이의 결심이었던 것이다. 고마워요. 오라버니. 이 단목회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탁이 있어? 뭐죠? 절대 경거망동해선 안 돼. 우이의 말에 단목회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에 이끌려 일을 처리한다면 복수는커녕 통한의 원망을 아는 채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단목회는 현명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방문을 나서던 우이에게 태수가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자신이 잘 돌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충성심 가득한 그녀의 눈빛에 우이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다. 다음으로 우이가 찾아간 곳은 담백과 이 노인의 거처였다. 잠시 객잔을 떠나 있겠다고 이 노인이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태호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무림대회 일인가? 네. 이 노인과 담백은 별반 놀라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오히려 드디어 올게 왔는가 하는 당연하다는 기색이었다. 객잔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목 없는 우이의 부탁에 이 노인은 걱정 말라는 얼굴로 말했다. 염려 말게. 근데 다시 돌아올 생각인가? 잠시 우이가 대답을 망설였다. 철무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 돌아오리라 마음먹고 수락한 일이었다. 자신의 자리는 바로 이곳 영춘객잔이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이 노인도 우이도 모두 알고 있었다. 세상 일이란 그렇게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호락호락함에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을. 죽여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던 담백이 불쑥 한마디를 던졌다. 기왕 검을 들기로 마음먹었다면 모질게 손을 써. 담백의 말에 우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담백이 그러한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너의 그 어설픈 자비가 결국 너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다. 이 노인은 담백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었다. 발목과 손목 모두 붙잡힌다 해도 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담백은 멍청한 놈이란 말 대신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우이는 분명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방식마저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담백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 어설픈 자비심이 자신에게도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거처를 나선 우이가 다시 돌아온 곳은 바로 객잔의 뒤채였다. 시간은 이미 인시를 지나고 있었다. 곧 있음 밝아올 일출을 아쉬워하며 새벽별들이 더욱 그 빛을 발했고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우이가 마당 한 옆에 세워진 수레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집단 사이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검을 주워 들었다. 지난번 나무를 할 때 샀던 그 철검이었다. 그때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제 검을 쥐어야 한다. 한참을 그렇게 우이는 검을 내려다보았다. 삐거덕. 그때 우이의 방문이 서서히 열렸다. 이제 막 정신을 차린 아연이었다. 괜찮아. 우이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아연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냥 사고였어. 우이를 만난 이후 계속되는 사고들. 몇 번을 죽었다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당신이 또 절 구해주신 건가요? 아연의 말에 우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누가? 말하자면 길어. 곧 널 구해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아연이 눈을 반쯤 내리깔며 말했다. 절 구해주신 분이 여자인가요? 어떻게 알았지? 폭음이 들리고 무엇인가에 휩쓸려 날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절 감싸 안은 사람의 품에서 향긋한 향기가 흘러나왔어요. 그것만은 생생히 기억이 나요. 아연이 우이 옆에 기대 앉았다. 아연의 시선이 우이의 손에 들린 검으로 향했다. 아, 그녀의 짧은 탄식. 우이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할 일이 있어? 그동안 잠시 객잔을 떠나 있을 거야? 괜찮아요.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연은 생각보다 침착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 예상했던 일이었다. 아연은 자신이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밝은 표정으로 우이를 보내려 노력하고 있었다. 곧 돌아올 거야. 걱정 마.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다만, 아연은 끝내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바보. 곧 돌아온다니까. 우이의 말에 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믿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반드시 돌아오리란 결심과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기원이 새벽찬 공기를 따라 고요히 흘렀다. 별이 참 곱네요. 내가 더 이뻐? 아연이 피식 웃었다. 평소 때의 아연이었다면 정말요? 라고 물었을 것이다. 평소라면 우이는 틀림없이 농담이야란 말로 자신을 놀렸을 테니까. 아연은 묻지 않았다. 지금의 그는 농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진심으로 그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그를 보내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식사 거르지 말라고요. 몸에 나쁘니까. 알았어. 잘 챙겨 먹을게. 그렇게 이별의 밤은 끝나가고 있었다. 내키지 않으면 빠져도 좋다는 혁월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궁소천은 이번 임무를 자청했다. 처음 임무를 들었을 때 남궁소천은 깜짝 놀랐다. 게다가 은밀히 남궁세가를 호위해야 한다는 말에 남궁세가에 무슨 위험이 닥친 것은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다. 그러한 그에게 혁월은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아버지와 동생을 만나는 일, 남궁소천에게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었고 미루면 미룰수록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더구나 세가의 위기를 그냥 두고 볼 순 없는 일이었다. 우이의 뒤를 묵묵히 따라 나선 남궁소천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소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제갈이었지만 그녀는 작은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어차피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남궁가주가 묵고 있는 선화객잔의 별채로 우이와 신입 단원들이 들어섰다. 무림맹 측에서는 무림대회에 참석한 구파일방을 비롯한 강호대파에 대해 각기 저마다의 숙소를 지정해 주었고 그중 소림과 무당, 남궁세가와 당문이 선화객잔의 별채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창왕이 부숴버린 벽을 수리하느라 선화객잔은 일은 아침임에도 매우 어수선했다. 많은 귀빈들이 묵고 있는 곳이라 청룡단 무인들이 이미 그곳에 파견되어 있었기에 우이 일행에 대한 별다른 시선은 없었다. 모두들 일전의 창왕 사건으로 경계가 강화되었나 보다 하는 정도였다. 따로 기별은 받았네. 우이를 맞이한 남궁 형년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맹으로부터 현련의 목표가 되었고 그 때문에 호위 무사들을 파견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터임에도 별반 동요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이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남궁 형녀는 탁자 위에 놓인 책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가주님을 보호하는 것은 은밀히 진행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선화객잔에 보충된 인원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보호란 말에 남궁 형년의 미간이 살짝 찡그려졌다. 무림맹의 조무렉이 무인들 따위에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남궁이라는 성을 버려야 할 것이다. 남궁 형년은 이번 현무단의 파견을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한 무림맹주에 속보이는 술책 정도로 여겼다. 뜬금없이 현련이 자신을 노린다는 말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속보이는 무림맹주의 술책에 분노스럽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남궁 형년이 그러한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바로 무림맹에 임맹한 남궁소천 때문이었다. 혹시 이번 일이 남궁소천이 자신에게 보내는 화해의 손길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미 눈밖에 난 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아들의 노력마저 차마 꺾어버릴 수 없어 허락했던 것이다. 내막이야 어쨌든 간에 그로서는 매우 귀찮은 일일 뿐이었다. 나머지 일들은 소월 그 사람과 상의해주게. 소월검 반승. 남궁 삼검의 일인이자 유일하게 남궁과의 핏줄을 이어받지 않은 인물이 바로 그였다. 그만큼 그의 실력은 뛰어났고 가주인 남궁 형년의 신임을 크게 받고 있었다. 이번 가주의 태호행에 따라 나선 이가 바로 그였다. 물론 남궁 형년의 호의가 그 주된 임무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이가 방문을 나서려는 순간 남궁 형년이 불쑥 말했다. 혹시 그 아이도 함께 왔는가? 네. 우이는 이미 혁어를 통해 남궁소천이 남궁세가의 장남이라는 것을 들은 터였다. 알겠네.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다시 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우이가 다시 별채 앞 뒤뜰로 나오자 신입 단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맹을 떠나 처음으로 맞는 파견 임무라는 사실에 흥분한 표정들이었다. 연화소저의 호송 임무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 들었다. 이미 선화객잔의 숙소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미리 파견되어 있던 청룡단처럼 천막을 쳐서 임시 숙소를 마련해야 했다. 우이의 지시로 신입 단원들이 천막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미 수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선화객잔이었지만 그나마 귀빈들이 머무르는 뒤뜰은 다소 한산한 편이었다. 신입 단원들로서는 처음으로 펼치는 임시 천막인지라 일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보다 못한 우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이의 숙련된 손놀림에 모두들 손을 멈추고 지켜보았고 그들의 그러한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우이가 말했다. 임무를 하다 보면 야숙을 해야 할 때가 많지. 잘 배워두는 것이 좋아. 그러한 우이의 숙련된 손놀림을 보며 모두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향이나 철무와는 또 다른 느낌의 조장이었다. 우이의 무의를 실제로 확인한 담린과 소천, 제갈에는 우이의 그러한 손놀림보다 그의 그 엄청난 무공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그에 비해 다른 대원들은 이 새로운 조장이 어떠한 사람일까가 궁금했다. 소향이 그토록 찾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들 알게 되었다. 철무의 반응으로 미루어 이 새로운 조장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강호에 알려진 현무단의 이름난 무인은 봉황비도 소향과 철권 철무였다. 왜 그러한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을까는 남궁소천의 생각이었고 혹 인간성은 좋은데 무공이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는 하윤덕의 생각이었다. 모두들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이의 과거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이윽고 천막이 완성되었다. 우이가 신입 단원들을 향해 말했다. 앞으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잘 참아주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부렁찬 후배들의 소리에 우이는 흐뭇한 미소로 답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누군가 우이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청룡단 오조장 고렴이었다. 고렴은 우이를 보자 다소 놀란 얼굴이었다. 보충 인원이 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우호위가 올지는 몰랐구려. 현무단에 보충 인원이 왔다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했는데
막상 맹주의 호의를 맡았던 우이가 오자 몹시 놀란 얼굴이었다. 그 말에 우이가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럽시다. 그렇잖아도 적적하던 차에 잘 되었소. 휴가를 가셨다더니 돌아오신 모양이요. 고렴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소림이 머무르고 무당이 머무르는 곳이다. 이런 곳에 무슨 호의가 필요할 것인가? 꿔다 논 보릿자루 마냥 며칠을 보낸 고렴으로선 같은 조장인 우이를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고렴이 청룡단에 들어온 지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그가 만났던 조장들은 100여 명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들은 채 10이 되지 않았다. 그런 몇 안 되는 오랜 동료 중 하나가 바로 우이였던 것이다. 주작단은 물론이고 현무단 역시 자신이 속한 청룡단에 비해 몇 수 아래라는 생각을 평소 해왔던 그였지만 우이에 대한 감정은 조금 달랐다. 지난 10년간 우이는 맹주의 호의를 무사히 마쳤고 그러한 우이는 동료 조장들 사이에서 억세게 운 좋은 이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었다. 잠시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자 고렴은 반가운 마음만 앞섰다. 잠시 이야기나 합시다. 고렴의 손에 이끌려 우이가 청룡단의 천막 쪽으로 사라졌다. 보기에는 괜찮은데. 멀어지는 우이를 보며 하윤덕이 말했다. 옆에 서 있던 오령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말이야? 새로운 조장 말이야. 아무리 봐도 순해 보인단 말야. 우이에 대한 하윤덕의 엉뚱한 추측이 시작되었다. 혹시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화나면 돌아버리는 그런 부류 아닐까? 그 말에 냉하연이 끼어들었다. 설마요. 괜찮아 보이는데? 겉만 봐선 모른다니까. 하윤덕의 말에 다시 오령이 나섰다. 1조장이니까 소 조장님이나 철 조장님보다 무공이 높겠지? 별로 강해 보이진 않는데. 혹시 배경이 좋아 조장이 된 건 아닐까? 끝없는 하윤덕의 엉터리 추측에 담림과 제갈해 그리고 남궁소천이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들에게로 몇 명의 무인들이 다가왔다. 여기 책임자가 누군가? 다짜고짜 반말을 던지며 고압적인 자세로 다가선 그는 차가운 인상의 중년인이었다.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제갈해의 대답에 사내는 흥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내는 바로 소월검 반승이었다. 평소 무림맹을 구파일방이나 사대세가가 없다면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던 반승이었다. 자신들을 등에 업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못내 못마땅하게 여겼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림맹에서 몇 명의 무인들을 파견했다는 소리에 반승은 화가 치밀었다. 더구나 남궁가주를 호위하고 나선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불청객에 불과했다. 한눈에 척 보아도 애송이 티를 벗지 못한 신입 단원들을 보자 반승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보내려면 확실한 자를 보내던지 아니면 차라리 보내지 말 것이지 이건 그저 형식만 차린 셈이었다. 나중에 일이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불과했다. 그러한 반승의 불쾌한 표정에 신입 단원들은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 특히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떠오르는 심한진의 눈에선 불꽃이 일었고 그의 놀란 하윤덕이 줏대없는 머리통을 내밀어 그의 얼굴을 가렸다. 하윤덕의 뒤통수가 근질거렸다. 그의 죄 없는 뒤통수가 심한진의 끔찍한 눈초리를 대하며 무서움에 떨고 있는 현상이리라. 돌아서려던 반승의 시선이 문득 구석에 말없이 서 있던 남궁소천에게로 향했다. 반승의 내키지 않는 인사, 그 말투는 싸늘하리만큼 차가웠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반승의 그러한 냉담에 남궁소천이 조금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그간 별일 없으셨지요? 뭐 그렇지요. 그것뿐이었다. 반승은 그 말을 끝으로 소천으로부터 시선을 거둬들인 것이다. 마치 이제 너의 자리는 그곳이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동생도 이곳에 왔는지 물어보려던 남궁소천의 입이 꾹 다물어졌다. 그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반승은 철저히 소천의 동생 남궁소진의 사람이었다. 굳이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미 세간에에서 남궁소천은 외인이나 다를 바 없었다.
다만 여전히 조석으로 그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만이 그의 편일 뿐이었다. 소천을 대하는 반승의 태도에 동료들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그러나 반승도 그를 따라온 남궁세가의 무인들도 철저히 남궁소천과 그들을 무시하고 있었다. 아, 저기 조장님이 오시는군요. 오령이 멀리서 걸어오는 우희를 가리키며 말했다. 반승이 고개를 돌려 우희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이체가 서렸다. 그러나 이내 눈살을 찌푸렸다. 우희를 보는 순간의 느낌은 평범함이었고 오히려 그 평범함이 주는 낯선 느낌은 이내 무림맹 무인들의 낮은 무공수위를 떠올리게 했던 것이다. 무림맹의 하급 무인들이라는 선입견이 없었다면 결코 다른 느낌을 받았을 그 첫 느낌은 그렇게 반승의 오해의 폭만 넓혀놓았다. 남궁세가의 무복을 차려 입은 그들을 보자 우희는 그가 바로 남궁가주의 호위 책임자 반승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새 우희의 정중한 인사에 성의 없는 한마디 말을 남긴 채 반승이 등을 돌렸다. 그들이 사라지자 하윤덕이 남궁소천을 돌아보며 말했다. 뭐야, 저 무례함은? 너 혹시 주워다 키운 자식 아니야? 그 말에 남궁소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윤덕이 순간 말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담님과 냉하연이 그런 하윤덕에게 눈총을 주었다. 그런 하윤덕을 구해준 것은 우희였다. 모두들 잠시 휴식하도록 남궁소천이 횡하니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담린이 따라 들어가려 하자 제갈래가 그를 만류했다.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까 모두들 안타깝게 남궁소천이 사라진 천막 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첫 임무의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36. 현련 3귀. 비무대회의 마지막 예선 날이 밝았다. 출발선에 모여든 군웅들이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981방과 사대세가의 출전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름 모를 뜨내기들과 함께 달려야 하는 치욕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의도였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어쨌든 강호대파의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광경은 보는 이들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기에 충분했다. 구파의 고수들은 두 시즌마다 출발하는 각 예선조 속에 골고루 나누어 출전했다. 무당의 재운종이 빠른지 소림의 나한신법이 빠른지 침을 튀겨가며 논쟁하던 이들은 크게 실망했다. 아마도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미리 시간을 맞춘 것으로 보였다. 과연 자파의 명예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 그들이었다. 무림대회 자체를 곱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던 981방은 비무대회에 예선부터 참가해야 한다는 사실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었다. 단체로 출전을 거부하자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지만 결국 참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비무대회를 향한 강호인들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부 방파들은 소림이나 무당이 앞장서 나서주기를 은근히 바랐지만 그들 역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어쨌든 그들은 물을 바탕으로 한 무인 집단이었고 일단 참가를 결정한 이상 비무대회에 총력을 기울였다. 2차 정사대전 이후 급속한 쇠퇴기에 접어든 981방에게 비무대회의 우승은 자파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와, 출발선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군웅들의 함성을 받으며 등장한 이는 바로 소림의 나한당을 책임지고 있는 원진 대사였다. 강호의 그 명성이 자자한 소림 18라한의 수장을 직접 대한 군웅들의 열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더구나 지난 정사대전에 직접 18라한을 이끌고 참전해 마교의 천산상로를 250수만에 해치우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강호를 진동시키던 명성에 비해 원진 대사는 매우 젊어 보였는데 과연 마음의 수련을 중요시하는 불문 최고수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가 출발선 앞에 서자 몇몇 성급한 이들은 이번 비무대회의 우승자는 당연히 원진 대사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그와 함께 출전한 무인들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고수는 단현 당문의 당문기였다. 현 당가주의 셋째, 동생이자 당철의 숙부가 되는 당문기의 녹색 장삼을 대하자 군웅들이 모두들 질색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군웅들에게 하독을 할 까닭이 없음에도
그저 그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근질거리는 공포를 느꼈던 것이다. 과연 당문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 밖에 비록 출발 시간은 달랐지만 양희검법을 12성 대성하였다고 알려진 무당오검 중 둘째 목양자와 청성제 일검 안태충, 태극동에서 10년 수련을 쌓고 하산했다는 화산의 서하자, 차기 개방방주로까지 거론되는 58개. 그 외에도 수많은 고수들이 보는 이들의 눈과 목에 핏대를 세우게 만들었던 것이다. 반면 마교의 출전자들 중 대회에 알려진 이들이 없었기에 그들이 언제 몇 명이나 예선을 통과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수많은 출전자들 사이에 끼어 조용히 예선을 통과하리라는 추측만이 떠돌 뿐이었다. 그 출발선에 남궁형년도 끼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뒷줄에 우이가 서 있었다. 남궁가주가 비무 예선에 참가하자 우이도 함께 참가한 것이다. 물론 뒤늦은 접수였지만 그것은 사열랑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다. 우이가 참가한 것은 물론 남궁형년의 호의를 위해서였다. 우이의 평범함은 고수들 속에 묻힌 그저 그런 무인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는데 그 점은 그가 주위를 살피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때 남궁형년 주위로 몇 사람이 다가왔다. 우이의 눈빛에서 작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강북 출신의 무인들이었는데 남궁형년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왔던 것이다. 남궁형년과 그들과의 형식적인 인사가 오고 갔다.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았지만 남궁가주가 직접 비무대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는 눈치였다. 남궁세가가 이번 선거에서 패하고 급격하게 세가 기울었다는 소문이 직접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은근히 연민의 시선을 보냈지만 남궁형년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썼다면 가신들의 그 강한 반대를 무릅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남궁형년의 마음속에 격렬한 야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모두 출발 준비를 해주십시오. 무림맥 무인들의 안내에 모두들 긴장된 표정으로 출발선에 모여들었다. 사부님. 그 속에서 우이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아평이었다. 놀란 아평이 숨을 헐떡이며 천막객잔으로 달려갔다. 출발선에 사부님이 나와 있어요. 숨을 헐떡이며 아평이 소리쳤다. 아평의 말에 모두들 깜짝 놀라 아평 주위로 몰려들었다. 정말이야? 네, 틀림없다고요. 휙. 영춘의 기습적인 꿀밤을 아평이 잽싸게 고개를 숙여 피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는 영춘의 기습 공격이었는데 반복되는 영춘의 초식에 드디어 아평이 그 파해법을 찾아낸 것이다. 정말이라니까요. 아평이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는 애절한 얼굴로 소리쳤다. 그 말에 영춘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당분간 객잔 일을 쉬겠다더니 비무대회에 참석하려 했던 건가? 야채를 다듬던 아연이 참지 못하고 나섰다. 가보자. 그녀는 아평의 손을 잡고 출발선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 막 출전 무인들이 출발하려던 순간이었다. 아평이 우이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누나를 굴렸다. 어딨지? 아까 저기 서 계셨는데? 아평이 혹여 거짓말쟁이라는 누명이라도 쓸까 부지런히 누나를 굴릴 때 아연은 이미 우이를 발견한 후였다. 담담한 표정으로 무인들 사이에 서 있는 우이.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의 사람들 속에서라도 어찌 찾지 못할까? 복잡한 아연의 심정은 출발 신호와 함께 터져나오는 군웅들의 함성 소리에 묻혀갔다. 먼지를 흩날리며 달려가는 무인들. 그 속에 우이가 끼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던 그녀의 어깨를 누군가 두드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 노인이 인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그 마음을 모르겠냐는 이 노인의 다정한 손길이 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말 거라.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아니에요. 아연은 혹시라도 우이가 위험에 빠지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연아. 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말이다. 이 노인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 자신이 스스로 죽기를 원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단다. 그 말에 아연의 눈이 휘둥그레 떠졌다. 정말요. 이 노인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자신에게 농을 할 때면 언제나 볼 수 있었던 입가의 미소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절 좋아했던 건가요? 이 노인의 위로는 아연에게 감동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었다. 애써 그러한 마음을 감추며 아연이 두 손을 입가로 모아 큰 소리로 외쳤다. 이미 우이가 떠나버린 빈 공터를 향해서였다. 힘내요. 이 노인과 아평이 먼저 객잔으로 돌아간 후에도 아연은 좀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남궁 형녀는 자신의 실력을 다 보여주지 않으려는 작정인지 몇몇의 선두를 앞세운 채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던 남궁 형년이 힐끔 뒤를 보았다. 10여 장 뒤를 우이가 뒤따르고 있었다. 남궁 형년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자신의 호위를 맡은 반승은 아예 이곳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것은 호위 임무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저토록 요란을 떨며 뒤따른다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살수를 만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면 잿간 놈이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그래도 제법 경공의 기초는 된 자로구나. 그 전만은 남궁 형년도 인정하고 있었다. 비록 최고의 속도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0여 명의 무인들 중 10손가락 안에 드는 속력이었다. 저 무림맹 애송이의 발바닥에 땀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도 제법 달리는 흉내는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어디 공연한 심술인지 아니면 이런 한심한 예선이나 치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짜증이었는지 남궁 형년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멀어져가는 남궁 형년을 보며 우이가 탄식을 내뱉었다. 그가 자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지금 따라잡으면 그는 더욱 속력을 낼 것이고 그와 가까워질수록 그의 자존심은 더욱 상처를 입을 것이다. 우이는 원래의 속도를 유지했다. 살수들은 바로 그 어리석은 흥분만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기에.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자 남궁 형년이 다시 속력을 줄였다. 그럼 그렇지라는 만족스런 표정이었고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시원스럽게 느껴졌다. 남궁 형년의 그러한 태도에 우이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설마 내가 살수 따위에게 죽겠느냐? 라는 저 방심. 그 무공에 대한 자부심은 위기를 불러올 것이고 결국 그 설마가 사람을 잡을 것이다. 그때였다. 달려가던 우이가 갑자기 발걸음을 딱 멈추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길 우측을 바라보았다. 봉우리라 불리기는 너무나 아담한 작은 언덕 위로 몇 마리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다. 무표정하던 우이의 눈빛에 잠시 이체가 서렸다 사라졌다. 그리고 이내 몸을 돌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사내 둘과 여인 하나, 강호를 살다 보면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이 남 일녀가 아닌가? 무관에 보내달라는 아이를 보며 한숨 짓는 가난한 부부가 그렇고 잘 나가는 연인 사이에 끼어든 바람둥이 미공자의 경우도 이 남 일녀이다. 철부지 여사제를 데리고 강호 유람을 나선 우직한 대사형과 천방지축 둘째의 경우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연히 객잔에서 의기투합한 도적들도 그러할 수 있다. 그리고 우이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던 그 언덕에도 이 남 일녀가 서 있었다. 남자 둘, 여자 하나가 모여 만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집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강호에서 가장 뛰어난 살수로 알려진 현련삼귀였다. 설마 우리를 알아본 것은 아니겠지?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아래를 내려다보던 살귀가 말했다. 음산한 목소리가 반쯤 중립에 가려진 얼굴과 묘한 조화를 이루며 짙은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미친 소리,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한마디 말도 못 붙여볼 그 괴이한 살기를 향해 바위에 걸터앉아 있던 혈귀가 한마디 툭 쏘아붙였다. 혈귀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작달막한 키에 동그란 얼굴, 게다가 볼록 튀어나온 배, 마치 동자승의 맑은 그것처럼 커다란 두 눈과 실실거리는 미소까지 어느 것 하나 모난 구석이 없었다. 마치 몇 개의 원만 있으면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
마치 혈귀라는 명호는 실수로 붙여진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눈알 빠지겄다. 무시무시한 살귀를 내뿜으며 자신을 노려보는 살귀를 향해 혈귀가 다시 이죽거렸다. 살귀의 손이 허리에 매달린 검으로 내려갔다. 그 모습에 혈귀가 기겁을 하며 한쪽에 서서 그들이 하는 양을 말없이 지켜보던 여인의 뒤로 황급히 숨었다. 어이쿠, 저놈이 사람 잡으려 하네. 행동은 그러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매달려 있었다. 이봐, 동생. 자네가 말 좀 해주게. 난 그저 미친 소리를 미친 소리라 했을 뿐이라고. 그의 엄살에 여인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금방 생혈이라도 빨아낸 것 같은 붉은 입술의 여인이 바로 혈련삼귀의 막내이자 강호 최고의 여살수라 불리는 음귀였다. 소녀와 중년 여인 사이를 오가는 나이를 예측할 수 없는 독특한 외모였다. 살귀 오라버니께서 이번에는 조금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이 거리에서 우리들의 살기를 감지할 만한 고수는? 음귀가 미소로 말을 마무리 지었다.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었다. 살귀 역시 음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공교롭게도 달리다 멈춰 선 놈의 시선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착각에 잠시 빠졌던 것을 저 밉살스런 혈귀 놈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저나 예상 밖이에요. 남궁형년 그자가 비무대회에 참가하다니. 저 멀리 깨알처럼 달려가는 무인들을 내려다보며 그녀가 말했다.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곧 죽을 놈인데. 혈귀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습게 볼 수만은 없지요. 방금 전만 해도 놈은 본신 내력의 5할 정도만 사용해서 달렸으니까. 혈귀가 손으로 목을 스윽 그으며 말했다. 나 혼자서도 충분해. 비록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살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굳이 셋이 함께 나설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다. 저 밉살스런 혈귀놈 혼자서도 충분할 것이다. 남궁과의 그 끔찍한 미로와 호법들의 장벽 속이라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물며 사방으로 개방된 객잔에 호위 몇 명만을 거느린 상태라면 땅에 떨어진 목을 그냥 주워오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곧 련주님께서 도착하신다. 그 전에 일을 끝내놓아야 해. 련주란 말에 모두의 표정이 본능적으로 굳어졌다. 그들은 천하에서 가장 무서운 살수들이었지만 여전히 련주란 존재는 저항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황막에게선 아직도 소식이 없나? 살귀의 말에 음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상한 일이군. 벌써 도착했을 텐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 아닐까요? 음귀의 걱정에 살귀의 표정이 굳어졌다. 황막액 진천일은 주작단의 세작들을 처리하고 곧바로 태호에서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봄날 꽃 구경하다 납치된 여염집 처녀처럼 그의 행방은 묘연했던 것이다. 잠시 어울리지 않는 진중한 표정을 짓던 혈귀가 문득 입을 열었다. 근데 굳이 사망곡의 그자까지 이용해야 하나? 혈귀는 마음이 내키지 않은 얼굴이었다. 어차피 이번 일은 그들이 뒤집어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음귀의 말에 혈귀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야? 혹시 그놈이 먼저 성공해버리면 어떡하지? 음귀가 미소를 지으며 혈귀를 달랬다. 그럼 굳이 손 쓸 필요도 없고 편한 일이지요. 혈귀가 인상을 쓰며 말했다. 그럼 안 되는데. 오랜만에 살수행을 혹여 가로채이기라도 할까 머리를 싸매는 혈귀였다. 어쨌든 실수 없도록 해. 내 놈이 실패하면. 살귀의 싸늘한 경고에 혈귀는 콧방귀를 꼈다. 내 놈에게 돌아갈 기회는 없다. 두고 봐야겠지? 두 사람의 신경전을 보며 음귀의 붉은 입술이 미소를 머금었다. 누구의 말이 옳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남궁형년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잠시 후 그들이 떠난 빈 언덕에 남궁형년이 무사히 예선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실은 바람이 불어왔다. 37. 소향.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산속을 뛰놀고 있는 짐승들. 하나, 둘, 셋. 모두 12마리였다. 쥐와 소, 호랑이와 토끼, 용과 뱀, 말과 양, 원숭이와 닭,
개와 돼지.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그 12마리 짐승들이 세외선경과도 같은 풍경 위를 맘껏 달리며 뛰놀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여인. 소향은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유체이탈을 한 영혼처럼 소향은 자신의 모습을 허공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향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동물들은 자신에게 다가서는 소향을 눈망울을 반짝이며 가만히 지켜보았다. 놈들은 한참을 그렇게 살피다 조심스럽게 그녀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살갗을 비벼대는 놈, 바지 자락을 물어당기는 놈, 소향의 몸을 친친 휘감는 놈, 모두의 행동은 달랐지만 소향을 따르고 친근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같았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 그녀에게 찾아들었다. 그때 갑자기 동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마치 폭풍이 몰려들기라도 하는 듯 흥분하기 시작했다. 용이 서둘러 비상하였고 땅바닥을 후벼 파는 돼지의 뒷발에 흙먼지가 일었다. 말이 달리자 그 뒤를 개가 따랐고 양의 울음소리에 원숭이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소향은 볼 수 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거대한 불덩이를. 그 불덩이의 모습은 불을 머금은 봉황이었다. 그리고 봉황이 소향을 덮쳤다. 소향의 온몸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살갗이 타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소향의 온몸을 엄습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소향이 비명을 질렀다. 온몸이 불타오르는 육체적 고통과 그것을 지켜보는 정신적 고통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얼마나 비명을 질러댔을까? 소향을 태우던 봉황 모양의 불꽃이 차츰 소향의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불꽃이 모두 소향에게 스며들자 그녀가 털썩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리고 쓰러진 그녀의 몸이 서서히 허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부유하던 두 소향이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몸이 합쳐지는 그 순간. 컥! 한 줌의 비명을 뱉어내며 소향이 두 눈을 번쩍 떴다. 낯선 천장. 온몸을 흠뻑 적신 땀, 그리고 왠지 싫지 않은 느낌.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희미하게 비치는 그 낯익은 모습의 소향이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선배님, 흐릿한 형체가 점차 그 본 모습을 찾기 시작했고 곧 이어 위지천의 준수한 얼굴이 드러났다. 위지천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긴. 깨어났군요.의 소향이 몸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가뿐하고 상쾌한 기운이 온몸 가득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러한 소향의 모습에 위지천은 내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마환단의 효력은 대단했다. 죽음의 강을 막다 건넜던 그녀를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려놓았던 것이다. 물론 신묘한 효능은 그것만이 아닐 것이다. 얼마나 더 강해졌을까? 위지천이 소향의 눈을 응시했다. 분명 그녀의 눈빛은 그 깊이를 달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녀의 달라진 무공 정도를 알 수는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소향이 머리를 쓸어 올리며 물었다. 생각이 나지 않소? 길을 걷다가 굉음. 순간 소향이 이마에 손바닥을 대며 잠시 눈을 감았다. 아,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죠? 비로소 지난 상황이 기억났다는 듯 다급하게 소향이 물었다. 무사하오. 아, 다행이군요. 소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직업은 속이지 못하나 하는 생각에 위지천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소향의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영상이 그녀의 마음속을 어지럽게 뒤흔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꿈이었겠지? 그녀를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위지천이 말했다. 일어날 수 있겠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던 소향이 흠칫 동작을 멈추었다. 평소와 다른 느낌.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 소향이 당혹스런 표정과 함께 위지천을 돌아보았다. 위지천은 어깨를 한번 으쓱했을 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분명 자신이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분명 위지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방문을 나선 소향에게 낯선 풍경이 성큼 다가섰다. 이곳은 어디죠? 야트막한 담 옆에 심어진 두 그루의 매화나무가 이제 막 봄을 맞는 정원의 정취를 한껏 살려주고 있었다. 정파인들이 본다면 당신을 무림공적으로 몰지도 모를 그런 곳이지요. 그 말에 소향이 피식 미소를 지었다. 이곳이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곳은 태호에 마련된 마교인들의 거처일 것이다. 잘 됐네요. 보표 일 때려치고 강호 유람이나 다녀야지. 위지천이 넌지시 말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소만. 소향이 가늘어진 눈으로 위지천의 위아래를 훑었다. 그녀의 그러한 시선에 위지천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어디 가도 빠지지는 않겠는데. 위지천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을 활짝 폈다. 그러나 소향이 짐짓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역시 안 되겠어요. 왜 그렇소? 당신 신분이 탄로나면 당신 목을 베기 위해 수백 수천 명이 추격할 텐데. 그건 너무 귀찮아요. 역시 그게 문제군요. 그럼 나도 확 때려칠까요? 얼마 전만 해도 생사를 오고 갔던 여인과 그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치료를 해주었던 남자 사이의 대화치고는 너무나 밝고 가벼웠다. 한참을 그렇게 웃던 위지천이 불쑥 말했다. 갑자기 위지천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오자 소향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역시 좀 어색했나요? 위지천이 머리를 극적였다. 그러한 위지천의 난처함에 소향이 일격을 가했다. 우리말 놓을까? 소향의 말에 위지천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진심으로 자신을 친구로 받아들이겠다고. 좋지. 친구니까. 위지천이 손바닥을 내밀었다. 짝이짝. 두 사람의 손뼉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열심히 쫓아다닌 보람이 조금 있는 건가? 위지천의 너스레에 소향이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에 대한 여러 감정들이 줄을 선다면 맨 앞에는 미안함이란 놈이 뻔뻔하게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참,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조금 어색할 만도 했지만 10수년은 사귀어온 오래된 친우처럼 위지천의 반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시원스런 성격이라면 강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소양이 아니던가? 그의 질세라 소향 역시 망설임 없이 말했다. 뭔데? 아마 몸의 변화가 조금 있을 거야? 그러니 비도를 쓸 때 조심해야 할 거야. 소향은 대답 대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내공을 끌어올리자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웅혼한 내력이 솟구쳐 올랐다. 마치 다른 사람의 거대한 내공 속에 몸을 담근 그런 낯선 느낌이었던 것이다. 뭐지, 이게? 놀란 소향을 향해 위지천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약을 좀 독하게 썼더니. 약이란 소리에 비로소 소향은 여인을 구하는 순간 자신의 등을 후려치던 감기가 떠올랐다. 내장 속에서 솟구쳐 오르던 핏물, 죽음을 떠올렸던 부상. 귀한 거야? 별거 아냐? 위지천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향은 알 수 있었다. 위지천은 그 어떤 신묘한 영약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자신에게 사용했다는 것을. 당신은 끝까지 날 부담스럽게 만드는군요. 소향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매달렸다. 그 눈물을 감추려는 듯 소향의 입에서는 애틋한 고마움 대신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얻으려면 그 정도는 써야지. 치사하게 생색내기는. 그 뻔뻔한 말에 위지천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소향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12자루의 비수가 소향의 손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손바닥 위에 가지런히 쌓인 12자루의 비수들. 스르륵. 비수들이 하나씩 소향의 손을 떠나기 시작했다. 12자루의 비수가 허공에 떠올랐다.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12동물들이 소향과 위지천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보였다. 비도가 서서히 원을 그리며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다. 때론 느리게, 때론 빠르게,
어떤 것은 무겁게, 또 다른 것은 가볍게. 12지도를 극성으로 사용했음에도 내력을 운용함에 있어 조금도 거침이 없었다. 마치 좁아 터질 듯한 좁다란 시냇물이 거대한 바다로 흘러들어간 그러한 상쾌함이 소향의 전신을 휘감아 돌았다. 그 비도들이 이제는 위지천의 몸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위지천은 알 수 있었다. 소향은 지금 자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허공을 자유롭게 날아 돌던 12마리의 동물들이 다시 소향의 손으로 돌아왔다. 비수를 내려다보는 소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경지를 드디어 이루게 된 것이다. 위지천을 바라보는 소향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보며 위지천이 꺼내고 싶지 않은 말을 꺼냈다. 가자. 어디로? 배고프지 않아? 그 말을 듣자 잊었던 허기가 소향의 침을 불러 모았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위지천이 소향의 손을 이끌고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위지천은 문득 우이가 팔던 그 과파가 생각났다. 솜씨 좋은 숙수가 있는 곳. 영춘객잔으로 향하는 위지천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리고 풀어야 할 매듭이 있는 곳. 이른 아침 창왕 악주해가 다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영웅호색이라거나 음주가물한 말들은 악주해의 삶에 있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말들이었다. 악주해는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으며 노래와 춤은 더욱 다른 세상의 일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재미없는 사람이었지만 단 하나 그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차였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차를 좋아했고 살인 후의 차 향을 그리워했다. 하루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전에 차를 즐겼고 창끝에 피어오르는 혈향이 차 향과 섞일 때의 그 독특한 향 때문에 살인 후의 차를 즐겼다. 그리고 오늘 그가 차를 즐기는 곳은 선화객잔이 아니라 영춘객잔이었다. 조르륵. 한 잔의 찻잔을 채우는 데에도 나름의 절도가 느껴졌다. 아무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악주해의 마음은 실로 복잡했다. 그날의 패배. 악주해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목덜미를 만졌다. 그 사내의 눈빛. 이어 목구멍을 간지리는 알지 못할 갈증. 찻잔을 채울 때의 신중함에 비해 단숨에 찻잔을 비웠다. 예상치 못한 만남 하나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심검이라니. 비무대회에 참석해 걸리적거리는 모든 마인드를 두 조각 내겠다는 계획이 그 순간에 바뀌었다. 그날로 악주해는 비무대회 참가를 포기했고 대신 빗속의 그 사내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사내보다 먼저 그의 품에 안겨있던 여인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날의 일을 목격했던 몇몇의 입을 통해 그 여인이 이곳 영춘객잔의 보조숙수로 일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악주해는 망설이지 않고 영춘객잔을 찾았다. 혹시나 그 사내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믿을 수 없다. 다시 보기 전에는? 생각은 그러했지만 창왕의 투지는 이미 식어버린 차와 같았다. 그때 누군가 객잔 안으로 들어섰다. 인기척의 구석자리에서 졸고 있던 복대가 벌떡 일어났다. 어서 옵셔. 들어선 이들은 일남일녀였는데 바로 소향과 위지천이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복대가 그들을 구석자리의 탁자로 안내했다. 뒤를 따르던 위지천의 발걸음이 딱 멈춰섰다. 구석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악주해를 발견한 것이다. 위지천의 눈에서 순간 차가운 한기가 일었다. 그의 질세라 악주해의 얼굴에서도 얼음장 같은 냉기가 피어올랐다. 영문을 모르는 소향과 복대가 그들의 흉흉한 기세에 놀라 덩달아 발걸음을 멈췄다. 과연 모두 한패였군. 악주해가 조소 섞인 한마디를 툭 던졌다. 우이를 만나러 온 자리에서 위지천을 보게 되자 악주해는 그들이 모두 같은 편이라 단정을 지은 것이다. 넌 그때의 그 개자식이군. 위지천의 욕설에 소향이 깜짝 놀랐다. 긴 시간 사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저러한 욕설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은원이 있길래?
소향은 그 갈등의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혹시 위지천이 이곳을 찾은 이유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았다. 이런 좋지 못한 일에 자신을 데려올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득 소향의 시선이 악주회의 등 뒤에 세워진 한 자루의 검붉은 창으로 향했다. 설마 얼핏 보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하얀 머리카락이 뒤늦게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창왕 악주회. 그녀는 악주회로 인해 자신이 부상당했다는 것을 몰랐기에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어허, 죽지 않았군. 창왕이 그때 위지천의 품에 안겼던 여인이 소향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 한마디에 소향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그가 선화객잔의 벽을 날려버린 장본인이라는 것을. 위지천의 싸늘한 눈빛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자신의 공격에도 죽지 않은 것이 의외라는 창왕을 향해 위지천이 말했다. 그깟 어설픈 창질로 개나 잡을 수 있을까? 노골적인 모독이었다. 창왕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을 휘두를 것 같았던 창왕이 애써 여유를 찾았다. 어쨌거나 흥분은 금물이었다.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세 가지 경우일 뿐이다. 미쳤거나 죽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고수이거나. 창왕은 알 수 있었다. 저 새파란 젊은 놈은 결코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미친놈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어디에 있지? 창왕이 싸늘하게 물었다. 그건 또 무슨 개소리냐? 위지천은 평소와 달리 흥분하고 있었다. 지난 세월 창왕의 손에 수많은 마인들이 죽었다. 복잡한 은원도 이해관계도 없는 일방적인 사륙이었다. 단지 마인이라는 이유가 그나마 이유라면 이유였다. 그 창왕의 손에 이번에는 소향이 죽을 뻔하지 않았던가? 그 사실은 위지천의 분노에 열심히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다. 툭 건들면 폭발할 것만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 소향이 위지천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 배고파. 일단 뭐 좀 먹자. 실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지만 위지천의 흥분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했다. 그럴까 어색하게 서 있던 복대가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자리에 앉으시지요. 소향이 위지천의 손을 억지로 끌었다. 위지천과 소향이 막자리에 앉으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악주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에는 어느새 자신의 검붉은 창이 들려 있었다. 정말 재밌군, 재밌어. 천마 그 늙은이도 나를 이토록 무시하지는 못할 진데. 악주해의 단순한 비유일 뿐이었지만 위지천의 눈에서는 불꽃이 일었다. 위지천이 소향을 밀어내고 휙 하고 돌아섰다. 그의 몸에서 무시무시한 살기가 쏟아져 나왔다. 소향이 재빨리 복대의 손을 당겨 그 살기에 공간을 벗어났다. 악주해가 창을 들어 그 살기를 반으로 갈랐다. 창을 타고 흐르는 위지천의 살기. 순식간에 객잔 안은 차가운 한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악주해의 창이 꿈틀거리려던 그 순간. 모두 손을 멈추시게. 나지막했지만 웅혼한 내력이 담긴 일갈이었다. 두 사람의 몸에서 쏟아지던 살기가 각자의 몸으로 다시 갈무리 되었다. 그들이 고개를 돌리자 이 노인이 무서운 표정으로 모두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노인이 복대에게로 다가왔다. 괜찮으냐? 내 두 놀란 복대를 다독여주며 이 노인이 고함을 내질렀다. 그것을 휘둘러 이 죄 없는 아이까지 죽일 셈이요. 정중한 말 속에 준엄한 꾸중이 들어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노인이었다. 다툼은 위지천과 악주해가 하고 있었지만 나선 사람은 소향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중한 사과에도 이 노인의 굳은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악주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곳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군. 이 노인의 기세가 범상치 않았지만 악주해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나 악주해가 한낱 점소이 따위를 신경 쓰며 창을 휘둘러야 한단 말인가? 그 오만한 말에 이 노인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때 이 노인의 뒤에서 짤막한 한마디가 들려왔다.
앞으로 그러도록 담백이 객잔 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붉은 장삼의 오척 단신을 보자 악주해의 표정이 크게 변했다. 비록 오래전 은퇴한 부왕 이단양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담백은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귀견수 담백, 놀란 것은 창왕뿐만이 아니었다. 위지천과 소향 역시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담백이 등장한 것이다. 위지천을 알아본 담백 역시 표정이 굳어졌다. 넌 그때의 그 애송이군. 당신은 그때 그 악당이시구려. 위지천이 지지 않고 대꾸했다. 애송이 놈. 담백의 일갈에도 위지천은 그저 미소만을 지었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죠? 소향이 담담한 어조로 제가래에 대해 물었다. 제가래가 이미 복귀한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소향이었다. 그 아이는 무사히 돌아갔네. 대답은 이 노인이 대신했다. 이 노인의 맑은 눈빛의 소향은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소향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담백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내막이 어떻게 되었든 제가래가 살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크게 안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지천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다. 창왕 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담백과 창왕 모두를 상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두들 예상 밖의 표정들이었다. 영춘객잔에서 이토록 많은 고수들이 맞부딪힐 줄 그 누가 예상했겠는가? 10대 고수 세세 위지천과 마환단을 복용한 소향. 강호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이들이었다. 모두 우위와 관련이 있는 그들이었지만 정작 우위는 없었다. 5 고수가 객잔 안에 서 있는 것만으로 영춘객잔은 곧 폭발할 듯한 열기에 휩싸였다. 넌 달숙수에게 들어가 있거라. 이 노인이 복대에게 말했다. 눈치 빠른 복대가 두말 않고 주방으로 사라졌다. 모두 꺼져라. 담백이 위지천과 악주해 모두를 향해 소리쳤다. 위지천은 여전히 미소만 지었다. 과연 귀견수는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지? 선배란 말은 날카로운 창날에 싹둑 잘린 채 악주해의 입이 다시 광호한 말을 내뱉었다. 극도로 마인드를 미워하는 그에게 사왕이라 불리는 담백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 객잔 내를 휘몰아치는 기세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먼저 손을 쓰는 자가 당한다.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한 발 양보해야 했지만 모두의 자존심은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숨막히는 긴장을 한순간에 깨버린 것은 담백의 천지일기공도, 이 노인의 음양쌍부도, 위지천의 구하마공도, 악주해의 회선창법도, 그리고 소향의 절대비도도 아니었다. 비켜요, 비켜. 담백과 이 노인의 뒤쪽에서 채신머리라곤 조금도 없는 경박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5 고수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담백과 이 노인 사이를 비집고 들어선 이는 바로 영춘이었다. 가슴 가득 상자를 쌓아 올려 앞이 보이지 않던 영춘이 길을 막고 선 2 사람을 향해 고함을 질렀던 것이다. 쿵. 어휴 힘들다. 영춘이 들고 있던 것을 객잔 바닥에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말했다. 들고 있던 물건들은 바로 과파 가판들이었다. 좀 들어줄 것이지, 야박하게. 담백과 이 노인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으려던 영춘의 고개가 서서히 객잔 쪽으로 향했다. 땡. 손님이 오셨으면 어서 자리에. 영춘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눈치라면 객잔을 운영하며 쌓은 반갑자 내공의 소유자가 아니던가? 영춘이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며 울상이 되어 말했다. 여기서 싸우면 안 되는데. 또다시 객잔이 부서진다면 영춘은 늙은 나귀를 메어둔 줄을 풀어 산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다시 누군가 객잔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사부님이 묵고 계신 곳을 알아냈어요. 잔망스럽게 뛰어온 꼬마는 바로 아평이었다. 우이가 선화객잔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곤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바로 선화객잔에 계세요. 영춘이 깜짝 놀라 말했다. 우이 그 사람이 선화객잔에?
설마 날 배신한 것인가? 혹시 선악객잔에서 우위를 빼돌려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덜컥 드는 영춘이었다. 반면 우위란 말에 소향의 눈이 번쩍 빛을 발했다. 지금 뭐라고 했나요? 소향이 놀라 다그쳐 묻자 영춘이 울상이 되어 말했다. 우리 객잔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우위라고 불렀소만 소향의 머릿속에 천둥이 울렸다. 순간 그녀의 신형이 비틀거렸다. 위지천이 그녀의 몸을 받쳐주었다. 그러한 소향의 반응에 모두들 흥미로운 눈빛을 발했다. 꿈이 아니었어 넉나간 표정으로 소향이 중얼거렸다. 그 모습의 악주에는 그 우위라 불린 이가 바로 그때의 그 사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가 이곳으로 찾아오라고 했소? 위지천의 말에 소향이 넉나간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여기로 데려온 건가요? 위지천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여기에 있었다니. 홀로 몇 번이나 그 말을 되뇌이던 소향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소리쳤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있나요? 방금 전 우위가 선악객잔에 있다는 아평의 말도 잊은 채 소향이 소리쳤다. 갑작스런 그녀의 고함에 영춘이 찔끔 놀라 대답했다. 배신자는 선악객잔에. 영춘의 말에 마치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소향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선악객잔. 소향이 미친 듯이 객잔 밖으로 달려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위지천이 말없이 그녀 뒤를 따라 나섰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직접 소향의 그러한 모습을 보자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담백도 악주해도 그런 그를 만류하지 않았다. 이미 모두들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상태였다. 악주해는 순간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요 며칠 동안 묵었던 곳이 바로 선악객잔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가 그곳에 있다는 말은?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인가? 악주해가 객잔 밖으로 나서려다 힐끔 담백을 쳐다보며 말했다. 기회가 닿으면 그 말에 담백의 입꼬리가 하늘로 치솟았다. 비웃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모두들 썰물이 빠져나가듯 객잔을 떠나갔다. 잔뜩 불쾌한 표정으로 다시 뒤채로 들어가려던 담백이 걸음을 멈췄다. 담백의 시선이 멈춘 곳은 자신의 소매자락이었다. 소매자락을 잡고 있는 하나의 손. 바로 영춘의 손이었다. 저기 말이죠. 담백이 인상을 쓰며 말했다. 뭐냐? 영춘이 땀을 삐질 흘리며 말했다. 장사 나갈 시간인데. 원래도 무서운 담백의 표정이 그보다 10배는 더 무섭게 변했다. 영춘이 무당의 재운종보다 빠르게 발을 놀려 주방으로 달아났다. 담백을 따라 은근슬쩍 이 노인까지 사라지자 영춘이 힘없이 말했다. 싸움질만 해대면 그게 어디 사람이여, 짐승이지. 그제야 주방 구석에 숨어있던 다로가 고개를 삐죽 들고 말했다. 밥만 먹는다고 그게 어디 사람인가요, 짐승이지. 잠시 후 커다란 혹을 단 다로의 시끄러운 도마질 소리가 다시 영춘객잔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선화객잔. 화려하게 지어진 4층의 본 건물 이외에도 별도의 정원을 가진 5개의 별채. 과연 태호제일의 객잔이자 영춘의 부러움과 질투를 한몸에 받을 만한 규모였다. 그 내부 구조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4층 지붕 끝에 우위가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올라온 이유야 지형 조사를 위해서였지만 할 일을 잊은 우위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영춘객잔이 있는 태호의 하촌 방향이었다. 상촌과 하촌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강줄기를 따라 우위의 마음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본격적인 남궁가주의 호위 임무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 우위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다. 남궁가주의 목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해 무림맹에서는 중원 곳곳에 비밀 가옥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그 위치는 해마다 바뀌었고 그 장소를 아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궁가주가 그러한 제안에 응할 리가 없었다.
남궁가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 선화객잔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비무대회에 큰 희망을 걸고 있는 그였기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이는 신입 단원들을 남궁가주가 거처하는 별채 주위로 분산 배치시켰다. 남궁가주가 묵고 있는 숙소는 5개의 별채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 별채에는 선화객잔의 본체로 향하는 큰 입구가 하나, 다른 별채로 향하는 입구가 2 있었다. 그러니까 출구만 해도 3개나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별채를 둘러싸고 조성된 정원은 500평이 넘었다. 정원을 둘러싼 담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넘을 수 있을 만큼 낮았고 저작거리로 바로 이어지는 서쪽 담과 우거진 대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동쪽 담 모두 지키는 이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선화객잔을 찾아드는 하루에도 수백여 명에 이르는 손님들. 그러나 정작 우이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다. 바로 남궁가주의 태도였다. 남궁가에서는 우이와 신입 단원들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덕분에 그들은 남궁가주 주변으로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웠다. 호위는 고사하고 얼굴 보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자연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차라리 고민이 그뿐이라면 좋으련만 우이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바로 현무단 후배들의 안전이었다. 남궁가주를 노릴 정도면 최고의 살수들이 동원될 것이다. 경계를 서고 있는 후배들을 차라리 무시하고 잠입해주면 좋겠지만 그들의 목이라도 따려든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것이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휴. 저 멀리 점소이 하나가 바쁘게 정원을 가로질러 뛰어가고 있었다. 그 뒤를 다시 몇 명의 여인들이 담소를 나누며 걷고 있었고 다시 몇 명의 무인들이 뛰어 지나갔다.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이미 객잔의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저착하고 순박한 미소 속의 모습을 감춘 채 단 한순간의 기회만을 노릴 것이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살수를 다 겪은 우이였다. 설마 하는 마음을 이용해 정면 공격을 해온 경우도 있었고 성동격서로 허를 찌르기도 했다. 음식에 독을 풀기도 했으며 맹에 일하는 무인을 살해한 후 인피면구를 이용하기도 했다. 언제나 그들은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12시진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키고 서 있다가 마지막 일각의 졸음이 죽음을 불렀다. 우이가 걸고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그들이 부디 남궁가주를 과소평가해주길 바랄 뿐이었다. 사르르. 누군가 지붕 위로 날아 올라왔다. 우이가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그녀, 바로 소향이었다. 우이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2 사람의 시선이 말없이 이어졌다. 선배님, 소향의 입술이 힘겹게 떨어졌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우이가 그녀의 부상부터 물었다. 우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떨림마저 감출 수는 없었다. 내부 소향이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잘 지냈어? 내일 다시 짤막한 말이 오고 갔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어색해서는 안 되는데. 소향의 시선은 이제 우이를 마주보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 우이를 대할 때면 언제나 쾌활하고 밝게 대했던 그녀였다. 마음속 사모의 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녀는 더욱 어리광을 피웠다. 그 사이 많이 말랐네. 그 따뜻한 말에 소향은 울컥 눈물이 솟구쳤다. 소향이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왜 말도 없이 떠났죠? 만나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말이었다.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려 수도 없이 연습했던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향의 입에서는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고함을 질러 왜 말도 없이 떠났냐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바보같이 그냥 있지 말고 소리쳐. 그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때를 쓰란 말이야. 그러한 그녀의 마음과는 다른 말이 나왔다. 새 임무인가요? 그래. 완전히 돌아오신 건가요?
소향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안해. 소향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다시 눈물이 솟구쳤다. 잠시 저쪽 좀 보실래요? 우이가 말없이 등을 돌리자 결국 소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울지 않으리라 그토록 독한 마음을 먹고 달려왔건만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은 소향의 의지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 기뻐서 눈물이 났고 또다시 이별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눈물이 났다. 소향은 그렇게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우이는 등 뒤에 소향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달려가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우이는 그녀를 향해 돌아서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배님, 소향이 고함을 질렀다. 쾌활한 평소의 목소리였다. 놀란 우이가 고개를 돌리자 환하게 웃고 서 있는 소향의 모습이 들어왔다. 마치 지금 막 처음 만난 것처럼 소향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빠요. 말도 없이 떠나고. 그게 말이야? 소향이 표독스럽게 흘겨보았다. 갑작스런 소향의 변화에 우이는 당황하고 있었다. 그래,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와서 혼자 노니까 좋던가요? 그 사이 철무랑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처음 볼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후배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나쁜 선배라는 것을. 마음도 약한 주제. 소향은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끝났어. 우이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어이쿠.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임무에 저도 끼겠어요. 단주님은 내가 맡을 테니까. 괜찮죠. 혹시라도 그것마저 그가 거절할까 소향의 심장은 요동을 치고 있었다. 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향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선하게 짠 지붕의 끝과 끝에서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서 있었다. 히잉. 그때 한 조각 바람이 불어왔다. 아직 다 마르지도 않은 소향의 눈가를 닦아내고 다시 머리카락을 흩날린 바람이 우이에게로 불어갔다. 바람에 묻어온 그녀의 슬픔이 우이의 가슴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저 멀리 객잔의 입구에 기대어 위지천이 말없이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선화객잔의 막내 점소이 대식은 좀처럼 떨떠름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분에 못 이긴 대식의 주먹이 허공을 향해 내질러졌다. 그 대상은 바로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신입 점소이였다. 예고도 없이 불쑥 노집사가 신입을 데리고 왔다. 보통 때의 그 일장 연설도 없이 허둥지둥 발길을 돌린 노집사는 확실히 평소와는 달랐다. 게다가 신입의 나이는 좋기 마흔은 되어 보이는 중늙은이가 아니던가? 짜리몽땅한 키에 살은 어찌 그리 쪘는지. 순발력과 눈치가 생명인 점소이에 있어 최악의 조건이었다. 왜 이런 자를 새로 뽑았는지 대식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쨌거나 제 집에서는 똥강아지도 3할은 먹고 들어간다지 않던가? 대식이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선화객잔 점소이 경력 5년의 고참이었다. 점소이 세계는 나이가 아니라 오로지 경력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넌지시 말했지만 그자는 도통 자신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듯 보였다. 감히 머리를 쓰다듬다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신참 주제에 툭하면 어디론가 없어지는 통의 어린 대식의 눈밖에 단단히 난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키우는 강아지도 자꾸만 밉다 하면 우줄우줄 춤을 추며 똥을 싼다고 했던가? 별채를 앞으로 제 놈이 맡겠다니? 자신도 5년이 지나서야 겨우 맡은 일이 아닌가? 본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이 적어 이 일을 맡기 위해 그 얼마나 노집사의 어깨를 주물러야 했던가? 지금까지 쌓인 감정을 모두 풀어보자는 심정으로 한바탕 고함을 지르려던 대식이 움찔 놀란 것은 그자의 눈빛 때문이었다. 태어나 그렇게 무서운 눈빛은 처음 보았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물러난 대식이 곧장 노집사에게 달려가 일러 바쳤지만 노집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자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얼굴이 창백해진 것이다. 아마도 그 무서운 눈빛으로 노집사를 협박했던 것이 틀림없었다.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사정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별채로 향하던 대식이 걸음을 멈추었다. 놈이 맡은 그곳 별채 입구에서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은 며칠 전 객잔으로 파견된 무림맹 무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녹색 장삼의 젊은 사내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대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안 됩니다. 단호한 담린의 거절에 당문주의 아들이자 신풍칠공자의 일원인 당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야? 다시 말해봐. 신분을 밝히시지 않는 한 출입할 수 없습니다. 벌써 3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담린이었다. 잠시 전 다짜고짜 남궁가주의 거처를 찾은 당철이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그런 그에게 담린은 신분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것이 불쾌했던지 당철은 그냥 밝혀도 될 썩 자도 되지 않는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고 오기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남궁세가의 무인도 아닌 무림맹 하급 무사의 융통성 없는 태도에 기분이 상해버린 것이다. 자신의 복장은 화려한 녹색 장삼의 당문 고유의 복식이었다. 척 보면 알아모셔야 할 텐데 눈앞에 이 애송이 놈이 끝내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못 밝히겠다면 당철이 고리 눈을 치켜떴다. 그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마찰은 이제 오기와 기세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래도 들어가야겠다면? 당철의 말은 이미 12조가 되어 있었다. 사문과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이런 개자식이. 너 소속이 어디야? 화가 치민 당철이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난데없는 욕설에 담린 역시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상대가 똥밭을 구른다고 함께 구를 수는 없는 법이었다. 현무단 국화조 소속의 담린입니다. 담린이 또박또박 대답하자 그것이 더욱 당철의 속을 긁었다. 오호라, 국화조 어르신이다 이 말이지. 담린이 아무 대답도 없이 당철을 노려보았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비슷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항상 비슷한 어떤 점이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말이 참으로 알 필요조차 없는 이들의 입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 그중 하나였다. 모릅니다. 당철의 좁디좁은 소갈머리가 툭 터지려는 그 순간. 형님, 그때 별채 안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남궁소천의 동생인 남궁소진이었다. 남궁소진의 모습을 보자 당철은 마치 일러 바칠 누군가를 찾은 얼굴로 씩씩거리며 말했다. 동생, 잘 나왔네. 무슨 일이십니까? 자넬 만나러 찾아왔는데 이자가 들여보내주지를 않는군? 그 말에 남궁소진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사실이요? 전 규칙에 따랐을 뿐입니다. 규칙에 따랐다. 그건 도대체 누가 만든 규칙이요? 남궁소진까지 따지고 들자 담린의 얼굴에 짜증이 확 치밀었다. 어찌 하나같이 이 모양이란 말인가? 담린의 표정을 보고 당철이 더욱 방방 뛰며 설쳐댔다. 만약 오다 가다 만난 일반 무인이었다면 벌써 독질려를 뿌려도 몇 번은 뿌렸을 것이다. 차마 무림맹 무인이기에 그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남궁소진 역시 그러한 담린이 못마땅한 듯 인상을 찡그렸다. 그 소란에 담린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번을 서고 있던 제가래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제가래를 보는 순간 당철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단목회를 향한 일편단심이 최초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해 누님. 소진아. 남궁소천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제가래였기에 남궁소진과도 잘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는 셋이 곧잘 어울려 다니기도 했었다. 무림맹에 임맹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남궁소진의 말에 제가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사이 많이 변했구나. 원래 제가래는 많이 컸구나라는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에는 남궁소진이 낯설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야? 제가래가 담린과 당철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담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당철을 노려보고 있었고 제가래의 등장으로 당철은 한풀 꺾인 어조로 말했다. 사소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담니를 향해 내뱉던 그 포악한 독설이 명문의 후계자다운 예의로 바뀌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함께 들어가시죠. 남궁소진이 제가래에게 말했고 그 말을 듣던 당철의 입이 해벌쭉 벌어졌다. 제가래가 가볍게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지금 근무 중이라서 안 돼. 그 말에 당철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래와 작은 인연이라도 맺어보려는 그의 속보이는 수작이 시작되었다. 제가 윗분에게 잘 말씀드릴 테니 함께 하시지요. 윗분 운운하는 그 말에 제가래는 짜증이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다음에 뵐 기회가 있겠지요. 당철이 아쉬운 입맛을 다셨다. 남궁소진을 따라 들어서려던 당철을 담린이 다시 막아섰다. 안 됩니다. 단호한 그의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담린은 제가래에게까지 수작을 부리던 그에게 화가 난 것이다. 남궁소진이 나온 이상 지금부터 자신의 행동은 그저 오기에 불과하겠지만 도저히 저 망할 놈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남궁소진과 당철의 얼굴이 동시에 일그러졌다. 당철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 오늘 이놈을 죽이고 걔 값을 치르겠다. 당철의 세찬 주먹이 담린을 향해 날았다. 무림맹학은 무사 따위에게 굳이 암기를 날리거나 하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 성급한 주먹이었지만 그것은 이내 허공을 가로질렀다. 휙! 담린이 몸을 틀어 그 주먹을 피해낸 것이다. 자신이 이토록 가볍게 당철의 공격을 피해내자 담린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당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더구나 제가래와 같은 미녀 앞에서 그와 같이 헛손질을 하자 순간 눈이 뒤집어졌다. 당철이 사슴가죽으로 만들어진 녹색 가죽 장갑을 꼈다. 그 모습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철이 독암기를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 담린이 온 정신을 집중해서 당철을 노려보았다. 만약 한순간 실수해 암기가 스치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걸로 끝인 것이다. 그러나 담린은 검을 뽑아 들지 않았다. 검을 뽑아 든다면 그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요구가 퇴색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남궁소진은 당철을 말리지 않았다. 마치 자기 대신 저 건방진 애송이 놈을 혼내주라는 얼굴이었다. 왠지 차갑게 변해버린 그를 보며 제가래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래는 담린을 말리지 않았다. 아니, 말리지 못했다. 담린의 눈빛이 그대로 두고 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철의 손이 암기를 담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모두 동작 그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마디.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암기를 꺼내 들던 당철의 손이 멈췄다. 바로 소향이었다. 그녀 뒤를 우이가 뒤따르고 있었다. 소향을 보는 순간 제가래가 소향의 품에 몸을 던졌다. 소 조장님, 제가래의 반가운 목소리에 소향이 그녀의 손을 쥐며 말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네, 제가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돌아온 이후 소향부터 찾았던 제가래였다. 담린과 소천으로부터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며칠째 그녀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던 터였다. 갑작스런 소향과 우이의 등장에 당철이 마른 침만 삼키며 사태를 주시했다. 소향은 듣지 않아도 대충 어떻게 된 일인지 알만했다. 담린의 성격과 당철의 고약한 성격은 익히 들었으니까. 무슨 일인가? 소향이 사무적인 어조로 담린에게 물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아 출입을 통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말에 소향이 힐끔 당철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체포해. 네. 그 말에 담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당사자인 당철은 물론이고 제가래와 남궁소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이는 못 말리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먼 산만 바라봤다. 우린 무림맹주님의 명령을 받아 이곳에 파견되었다. 그러한 명을 어긴다는 것은 바로 반역죄에 해당된다. 반역죄란 말에 힘을 주며 소향이 말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당철이 악을 써대며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모두 다 잘리고 싶어. 그 말에 소향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협박죄 추가. 한 3년 정도는 좋게 살겠군. 그 말에 당철이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이 미친 것들이. 당철의 손이 암기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당철이었다. 다 죽인다. 그 모습에 소향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거기서 구부러진 쇳조각 하나라도 꺼내면 혼날 줄 알아? 당철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미 보는 눈이 많았고 내친 걸음이었다. 구경하던 이들이 한 발 멀찍이 물러섰다. 싸움 구경이야 가까이에서 할수록 제맛이겠지만 당문에 독암기가 날아다니는 곳만큼은 예외였다. 모두들 그 무서운 당문에 저토록 당당히 맞서는 여인이 누굴까 하는 얼굴이었다. 휴, 가정교육이 정말 엉망이군. 소향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그 모습을 구경하던 이들 중에서 누군가 앞으로 나섰다. 미안하외다. 이 당문의 당문기였다. 그를 알아본 소향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당철을 대할 때와는 딴판이었다. 봉황비도 소향 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 그녀의 인사에 구경하던 몇몇 사람들이 감탄을 터뜨렸다. 봉황비도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지만 저토록 젊은 여인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얼굴이었다. 오랜만이요. 과거 거망이 맹주였던 시절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있었다. 그녀의 성격은 익히 알고 있었다. 당문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녀를 핍박할 수 있었다면 강호의 봉황비도란 이름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섭섭함과 불쾌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요즘과 같은 시기에 무림맹과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킬 순 없는 노릇이었다. 어쩌면 저 여우 같은 봉황비도는 그러한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숙부님, 저자들이 본가를 없인. 닥쳐라. 당문기의 호통에 당철이 찔끔 입을 닫았다. 내 얼굴을 봐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기를 바라오. 그러지요. 소향이 차분한 얼굴로 대답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향과 담린을 번갈아 노려보던 당철이 당문길을 따라 힘없이 걸어갔다. 못 말리겠군. 우이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뭐, 저놈 말 맞다나 잘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말에 우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문의 독은 안 무섭고? 물론 무섭죠. 그땐 선배님이 막아주셔야지요. 말을 마친 소향이 배시시 웃었다. 그 모습에 우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소향이 담린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힘들지. 소향의 말에 담린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저놈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녀석이니 신경 쓰지 마. 네, 알겠습니다. 배경을 앞세워 횡포를 부려대던 당철의 아나무 인격에 너무나 화가 났었다. 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왜 저 따위로밖에 못할까 하는 분노이기도 했다. 어쨌든 담리는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갑자기 소향이 우이를 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선배님. 무섭게 왜 그래? 우이가 짐짓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안 나섰으면 대신 나서서 사과하려고 했죠. 그래야지. 못 말려. 후배들 사기도 좀 세워주고 제발 참지만 말고 때론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려요. 하하. 흥. 또 웃음으로 넘기려고 그러지? 시원시원한 소향의 행동에 다시 담린과 제가래가 감격스런 표정이 되었다. 소향이 담린과 제가래의 어깨에 각기 한 손씩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흰 안 돼.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건 더 크면 그때 해. 말을 마친 소향이 씩 미소를 지었고 담린과 제가래가 환하게 웃었다. 자, 우린 오랜만에 만났으니 재회의 기쁨이나 나눌까? 한잔 하러 가자. 소향이 그들을 잡아끌자 담린과 제가래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직 근무 시간이. 소향이 그들의 귓가에 소곤거렸다. 물론 그 소리는 우이에게도 들렸다. 저 멀대 같은 선배님이 깨어있으면 우린 좀 쉬어도 돼. 흐흐. 담린과 제가래가 소향의 손에 이끌려갔다. 그 모습에 우이가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소향다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구경하던 대식은 자신이 무공을 익혔다면 그 새로운 눈빛 사나운 점소의 놈을 혼내줄 텐데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북제일퇴 권탁이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누구에게나 달려있는 한 쌍의 다리로 강호를 종횡해 온 그였다. 그런 그였기에 두 손이 들려졌을 경우는 단 한 경우뿐이었다. 와! 군웅들의 함성이 비무장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에 잠시 정신을 잃었던 능나도 유선이 눈을 번쩍 떴다. 왼쪽 갈비뼈로부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내가 진 것인가? 자신의 도기를 흘리며 날아들던 발길질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다. 군웅들을 향해 두 손을 번쩍 치켜든 채 승리를 만끽하는 권탁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힘겹게 일어섰다. 최선을 다해 싸운 유선을 향해 군웅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정중하게 폭언을 나누자 다시 비무장을 뒤흔드는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승자는 하북제일퇴 권탁. 천하제일 비무대회의 첫 번째 승자가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오늘 드디어 비무대회의 본선이 시작된 것이다. 비무장 주위는 이미 수천 명의 군웅들로 꽉 들어찼다. 평생에 다시 볼까 말까 한 장관이었다. 비무의 심사를 맡은 사람은 월화노인과 숙대선생이었다. 그들은 구파일방이나 사대세가에 속하지 않은 강호의 명숙으로 비록 10대 고수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그 무공의 경지가 그들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기인 이사였다. 비무장 주위 출전 무인들이 대기하는 곳에 남궁세가의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그중 남궁소진은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다음 비무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 남궁형년의 순서였던 것이다. 정작 비무에 나설 당사자인 남궁형년의 표정은 담담했는데 남궁소진은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만만치 않은 상대 때문이었다. 상대는 바로 장강수로연맹의 대표로 출전한 1월상환 남구천이었다. 1월상환 남구천. 장강 18체 중 구룡체의 체주이자 총체주를 제외한 17체주들 중 최고의 무공 실력을 지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였다. 1월상환이란 벼로는 그가 사용하는 한 쌍의 무기에서 유래되었는데 둥근 고리 가운데 초승달 모양의 칼날이 마치 해와 달을 나타낸다 해서 붙여진 벼로였다. 비록 사파의 인물이었지만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의 명성은 자자했다. 무림맹에서는 본선에 오른 200명의 무인들을 무작위로 나누어 대진표를 만들었다. 운이 좋으면 약한 상대를 만날 것이고 운 나쁘면 첫 판에 떨어질 방식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천하제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번은 만나게 될 것이기에. 첫 시합이 끝나자 저마다 침을 튀겨가며 앞서의 비무에 대한 이야기로 비무장 주인은 몹시 술렁대고 있었다. 그 한 옆에 우이와 소향, 담린과 제가래가 서 있었다. 남궁형년의 호위를 위해 따라 나선 그들이었지만 호위는 고사하고 인파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정말 엄청나군요. 담린이 주위를 돌아보며 감탄했다. 이렇게 많은 무리민들을 한 곳에서 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맹주 취임식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파였다. 윤덕이 왔었다면 제가래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하윤덕을 언급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하윤덕을 비롯한 나머지 신입 단원들은 선화객잔에 대기하고 있었다. 혹여 자리를 비운 사이 살수가 침입해 올지도 모를 일이기에 모두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 모두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게 맞는 말이었지만 비무대 회장의 담린과 제가래만을 데려가겠다는 말을 듣자 하윤덕의 몸이 환골탈태를 시작했다. 입이 툭 튀어나오면서 눈이 가늘게 찢어졌고 콧구멍이 넓어졌다. 하윤덕이 씩씩대며 디건 음모다라고 비장하게 말했지만 소향에게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러자 하윤덕은 방법을 바꾸어 눈물까지 글썽대며 자신의 평생 소원이 비무대회를 구경하는 것이었다며 중원의 모든 음식을 맛보는 원래 소원을 단숨에 내던졌다. 그 애원조차 통하지 않자 결국 하윤덕이 마지막 수를 사용했다. 자신을 데려가지 않으면 살수들을 모두 숨겨주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그 발악에 가까운 앙탈은 결국 그가 비명을 질러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소향이 그의 두툼한 볼살을 모질게 꼬집었다. 임무를 잊은 채 비무대회에 정신을 팔아버린 두 후배를 보며 우이와 소향이 미소를 지었다. 우승하면 상금도 많이 받을까요? 무심코 내뱉은 담린의 말에 소향이 깔깔거렸다. 왜? 상금이 많으면 한번 나가보려고? 그 말에 담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큰 돈이 생기면 낙양에 작은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던 담린이었다. 현무단의 복록으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상금은 없어. 단지 이름만 남을 뿐이지. 소향의 말에 담린의 고개가 자연스럽게 비무장 주위의 군웅들에게로 향했다. 모두의 눈빛은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투견장에 돈을 건 도박꾼들의 열기와 다르지 않았다. 담린은 그 숨막히는 열기에 마음이 들뜨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무대 위에 무인이나 구경하는 이들이나 모두들 무엇인가에 홀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시 비무대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은 남궁세가의 남궁형련과 장강수로연맹의 남구천.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자 다시 군웅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앞서의 시합에 나선 이들이 정파 간의 인물들이었다면 이번 시합은 정파와 사파의 첫 대결인 것이다. 비무대 위로 남궁형련과 남구천이 천천히 올라왔다. 남궁가 쪽은 차분한 반면 남구천을 응원하는 무인들은 함성을 지르며 장강수로연맹 만세를 외쳐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정파의 명숙들이 인상을 쓰며 혀를 찼다. 과연 물도적 놈들의 경망이 어디 가겠냐는 표정들이었다. 오히려 남구천은 보란듯이 동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무슨 생각해요? 비무대회가 시작된 후로 한마디 말도 없던 우이였다. 소향의 질문에 우이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다. 어려워. 뭐가요? 혹시 남궁가주가 지기라도 한다는 소리인가요? 소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비무대 위에 서 있는 남궁형련에게로 향했다. 그 말에 우이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만약 살수가 비무대회에 참가했다면? 그 말에 소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 역시 그러한 걱정을 내심하고 있던 차였다. 소속 문파를 가리지 않고 전 중원의 모든 무인들이 다 참가한 대회였다. 살수가 참가해 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그렇다고 우이가 직접 비무대회에 참가해 그들을 색출해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만 있던 제가레가 말했다. 남궁가주와 정면 대결을 해서 그를 해칠 수 있는 살수가 있나요? 제가레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설마 남궁가주를 정면 대결로 죽일 수 있는 살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녀의 말에 우이는 미소만 지었다. 대답은 소향이 해주었다. 너희 두 사람이 남궁가주를 암살하러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 말에 담린과 제가레가 침을 꿀꺽 삼켰다. 해아가 비무대회에 참가했어. 그리고 남궁가주와 붙게 되었지?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남궁가주와 해아가 비무를 하는 동안 린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갑작스런 질문에 담린이 잠시 고민을 하다 대답했다. 해아와 비무를 하던 중 틈이 보이면 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 정답이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막기에 힘든 일이지. 하물며 담린과 제가레도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들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말을 마치고 나서야 담린이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소향이 그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그들은 돌아가지 않겠지요? 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살수의 가장 무서운 점이지. 언제나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임무라 생각하지. 그래서 그들의 집중력은 평소의 10배 이상이야.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이번에는 소향이 말했다. 비록 남궁가주를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틈을 유도해낼 정도만 되어도 이미 위험에 노출된 것이지. 비무를 마치고 인사를 하면서 암습을 가할 수도 있고 담린이 비무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이번 임무는 정말 쉽지 않군요. 담린이 걱정스런 얼굴로 비무장을 올려다 보았을 때 서서히 군웅들의 함성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막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만큼 주위는 조용해졌다.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혹여 그들의 절기를 1초씩이라도 놓칠세라 마른 침을 삼키며 두 눈을 부릅떴다. 기잉. 난구천의 손목에 걸린 한 쌍의 환이 기이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환은 원래 둥근 고리로 만들어진 병기로서 초식 변화가 빠르고 괴이해 상대하기 몹시 까다로운 무기였다. 남궁형련이 좌측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난구천이 무서운 속도로 남궁형련을 찍어갔다. 체액. 간발의 차로 환이 남궁형련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또 다른 환은 남궁형련의 검에 부딪히면서 튕겨나갔다. 두 사람의 신형이 멀어지는 그 순간 남궁형련의 검이 무서운 속도로 난구천을 찔러갔다. 휙. 따당. 바람소리가 7번 들렸고 환이 그것을 막아내는 소리는 6번 들렸다. 대신 7번째는 난구천의 어깨가 갈라지는 푹 하는 작은 소리만이 들렸다. 단 7수만의 승리였다.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비무장을 바라볼 뿐 아무도 함성을 지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빨리 승부가 날 줄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것이다. 남궁형련이 난구천을 향해 가볍게 인사를 건네자 그때서야 함성이 터져나왔다. 난구천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숙여진 고개가 그의 일그러진 표정을 전부 다 가리지는 못했다. 설마 남궁형련이 이렇게 빨리 승부를 걸어올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보통 무인들의 눈에는 그저 검을 7번 찌른 것으로 보였지만 그 초식은 연하칠식이라 불리는 비장의 절초였다. 난구천의 탐색을 남궁형련은 최고의 절기로 대응했던 것이다. 남궁형련이 담담한 표정으로 비무대를 내려왔다. 반승은 당연하다는 얼굴이었고 남궁소진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를 향한 함성 소리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는 곧장 숙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언젠가 만나게 될지도 모를 다른 이들의 대결을 미리 보아둘 만도 했지만 남궁형련은 뒤에 이어질 비무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 도도한 걸음 뒤를 우이와 후배들은 여전히 조금은 동떨어져 조용히 따르기 시작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